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은 뭐냐면 바로 기후예요, 기후. 우리가 기후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날씨 변화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날씨가 맑다던가 흐리다던가 이런 상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면 그냥 하루하루의 기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식생활, 그다음에 의생활, 주생활을 모두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라는 말을 쓰고 기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오늘의 기후를 그러니까 오늘의 기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쓰나요? 오늘의 기후를.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대신에 오늘의 날씨를, 오늘의 기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라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의 일기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종합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10년 이상, 거의 100년 동안 더 긴 기간 동안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는 덥고 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은 제목 아랫부분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으로 나와 있는 오른쪽에 이 똑같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칼라는 아니지만. 거기를 보면 되겠고요. 자,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즉 뭐냐면 다른 나라 친구가 물어봐요. 한국의 기후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 기후를? 생각을 할 때 기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로 설명하면 훨씬 쉽다는 거죠. 즉 한국의 기온은 몇 도야? 겨울 기온은 몇 도고 여름은 몇 도라서 1년 평균은 몇 도고 강수량은 언제 집중이 되고 바람은 어떤 계절에 어디에서 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온, 강수, 바람은 기후를 구성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요소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러한 기온, 강수, 바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바로 위도라는 것과 지형이라는 것과 해류, 수륙 분포, 해발 고도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기후 요소들이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원을 둘러싸고 있는 화살표로 표시된 이러한 요인은 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기후 요인, 즉 원인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도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지형에 따라 강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다 여기 있는 것을 공부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 위도 혹은 해발 고도에 따라서 어떻게 각 지역의 기온과 강수가 달라지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옆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 등의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될까요? 자, 기온, 강수, 바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채팅에 적어줘도 돼요. 지금 혹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기후 요소요. 그쵸. 기후 요소죠? 훌륭합니다. 기후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기후 요소는 위도와 수륙 분포, 해발 고도, 지형, 해류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처음 들어본 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륙 분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렇죠? 수는 물이에요, 물. 근데 즉 여러분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거고요. 륙은 육지. 그래서 바다 옆에 있는가 혹은 육지 내부의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기온과 아니면 강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이 좁은 범위에서도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홍천 같은 곳은 겨울에 춥고 건조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바다에 가까운 속초의 경우에는 이런 홍천보다는 겨울에 따뜻하고 조금 더 습한
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바다 근처에 있는지 내륙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기온이라던가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해발 고도는 높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초 평지에 있을 때와 설악산 정상에 있을 때의 기온 차이가 느껴지죠. 실제로 올라가 보면.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도 기온이 변화한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어느 높이에 있느냐. 이거는 해발 고도잖아요. 지형은 산의 전면부에 있느냐 혹은 후면부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강수량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을 받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좀 더 많이 내리고 바람이 이렇게 등지고 넘어가는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산이라도 같은 높이라도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온과 강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류는 뭐냐면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목욕탕 요즘에 가기 힘들지만 목욕탕에 냉탕 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시원하고 온탕 옆에만 있어도 따뜻하죠. 바닷물도 바닷물의 온도가 같지 않고 어떤 바닷물은 비교적 차갑고요. 어떤 바닷물은 비교적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 옆에 있는 나라는 따뜻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바닷물이 지나는 지역의 나라는 서늘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도래요, 위도. 우리가 지구가 있을 때 딱 적도가 있고요, 북극이 있고요, 남극이 있어요. 위도라는 거는 지구에 그어놓은 가상의 가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구 중심 적도 부근에 있느냐, 혹은 북극에 있느냐, 남극에 있느냐, 이 중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온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 교과서나 학습지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미 봤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여러분 자료가요,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자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텐데, 혹시 이걸 처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처음 보는데, 내용 진짜 모르는데, 이 자료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 파일 있죠. 이거를 PDF로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제 같이 이 내용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지금 뭐 밝은 친구도 있고 뭐 어두운 친구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엄청 깜깜해요. 밤이야. 여러분 손에는 손전등 하나가 들려 있어요. 손전등 하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책상 위에 있는 글자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손전등이 있으면 여기 밑에 부분이 여러분 빛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카메라 보이죠? 자, 그럼 선생님 카메라 혹시 안 보이는 사람은 위쪽에 고정을 시켜도 좋아요. 맨 위에 구석에. 그래서 선생님 얼굴이랑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화면을 같이 보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후레쉬가 있을 때 이 빛이 나오는 부분을 책상과 수직이 되도록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것과 혹은 비스듬하게 햇볕을 그러니까 이렇게 손전등을 비친다라고 했을 때 좁은 면적에 가해지는 빛이 더 밝은 건 어떤 걸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쬐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내리쬐었을 때. 우리가 이걸 단위 면적이라 그래요. 기준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쬐는 게 훨씬 더 밝죠. 비스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 말고도 주변으로 빛이 많이 분산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기준이 되는 면적당 비치는 빛의 양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도 태양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태양빛을 받게 되는데요. 자, 들어오는 태양빛은 그대로인데 어느 지점은 수직으로 빛을 받고 어떤 지점은 비스듬하게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수직으로 받는 적도 부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전등으로 수직으로 비추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고요. 밝다라는 거는 그만큼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더 뜨겁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도 지역, 즉 극지방, 북극과 남극 지역은 비스듬히 들어오니까 햇볕이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빛도 적게, 열도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적도 부근이 가장 덥고 그리고 고위도 지역은 춥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극지방으로 이동할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온이 다르게 분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런 거는 왜 붙여져 있는지 혹시 아나요? 어디가 중위도고 어디가 저위도고 어디가 고위도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위도라는 거는 적도를 말해요. 적도 부근. 적도처럼 위도가 낮은 거. 그리고 고위도는 극지방, 북극, 남극과 같은 지방을 고위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위도는 말 그대로 위도가 낮은 거. 고위도는 위도가 높은 거. 그러면 왜 적도가 위도가 낮냐? 우리가 위도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그 숫자를 매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면요. 지구의 중심에서 적도까지 선을 이어요. 이렇게. 선을 잇고 어떤 위도대가 있을 때 그 위도와 이 적도와 지구의 중심이 만나는 이 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도만큼 그 선의 값을 부여해줘요. 요 사이값이 30도면 이 여기 지나는 가로선은 3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윗부분은 60도라면 이 윗부분에 있는 선은 6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지방은 어때요? 거의 90도에 가깝게 되는 거지, 적도랑. 그러니까 9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적도는 어때요? 적도와 지구 중심이 이루는 것과 적도 자체는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각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저위도고 숫자가 커질수록 고위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가 저위도고 어디가 고위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제 기온이 분포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구예요. 지구고 가운데 적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구의 저위도 부분이 가장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덥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딱 적도를 둘러싸고 적도 주변은 가장 어때요? 열이 집중되는 지역, 가장 더운 지역. 그리고 얘보다 살짝 높은 곳에 있는 이 부분들, 살짝 위도가 높아지는 이 지역은 여기 적도 부근보다는 열이 조금 들어오죠? 살짝 추워요. 그렇죠? 더 고위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 분홍색보다 더 윗부분은 분홍색보다 더 기온이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극지방에 있는 여기 부분, 북극과 남극 부분은 여러분 더 기온이 낮아서 아주 추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띠의 형태로 분포되는 이 기온의 분포를 각각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연두색에 해당하는 지역, 아주 더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열대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열대기후다. 제일 더운 지역, 열대기후.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우리가 온대기후. 여기도 그럼 온대가 되겠죠. 그리고 온대보다는 살짝 더 추워요. 하지만 아주 춥지는 않은 곳, 아주 춥진 않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 더 추운 게 있다는 거예요. 춥긴 하지만 여기가 냉대기후. 그리고 각 극지방이 가장 추운 곳 한대기후가 됩니다. 한대기후.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가로를 직접 채워 넣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적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어떤 기후가 분포한다요? 어떤 기후가 분포할까요? 여기가
열대 기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무슨 기후일까요? 온대 기후겠죠? 그 다음 무슨 기후일까요? 냉대 냉대. 기후. 맞아요. 냉대 기후. 그다음에 고위도의 가장 추운 기후는 한대요. 맞아요. 한대요. 저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분포한다. 근데 여러분이 냉대랑 한대를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두 개를 헷갈려해. 어디가 더 추운지를 헷갈려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파주의보가 오는 것. 그럼 진짜 추운 거죠. 그때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추워서 감기 걸려요. 한파주의보 아주 추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때요? 냉면 먹고 싶어. 그 냉면 아주 춥지 않죠? 시원하죠?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냉면 국물 마시면 육수 마셨을 때 막 이가 시려워가지고 막 몸이 오들오들 떨리나요? 아니라는 거죠. 시원해요. 냉대가 상대적으로 한대보다는 기온이 높고 한대가 더 춥다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갈게요. 교과서 42쪽을 펴봅시다. 42쪽. 교과서 42쪽. 우리 친구들이 다 들어왔나 볼까? 다 교과서 폈나요? 그럼 여러분, 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지금 지도를 같이 보면 되거든요. 아마 조금 여러분이 이거 어려워할 수 있는데 같이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금방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진이가 안 들어왔나? 한 명이 안 들어왔네. 이름 이렇게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했으니까, 그쵸? 우리 42쪽에 이 내용 여러분, 같이 보고 있을 텐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별표.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각 기후의 특징을 공부할 텐데, 각 기후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후가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런 기후를 배우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열대기후는 어떤 주민 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열대기후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고 적도가 가운데 이렇게 지날 때 이 적도 주변에 열대기후가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쵸? 실제 우리 본 것처럼 적도 주변에 열대기후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온대기후가 있는데요. 온대기후는 연두색. 조금 더 이런 열대기후보다는 위도가 높은 곳에 이렇게 온대기후가 분포한다. 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 열대랑 온대 중간에 다른 기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는 건조기후인데요. 우리가 나머지 배웠던 열대랑 온대랑 냉대 한대는 주로 기온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건조는 기온이 구분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강수량이 기준이 돼요. 근데 위도상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위도 20에서 30도에 많이 분포하게 돼요. 이렇게 열대와 온대 사이에. 근데 열대와 온대 사이에 이렇게 건조 지역이 없는 곳도 있고 건조 지역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건조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거고요. 그런데 보면 적도의 열대, 그 위에 온대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윗부분 바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냉대가 온대보다는 고위도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눈으로 따라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남반구에는 냉대 기후가 없죠. 왜 없느냐? 왜냐하면 남반구에 이렇게 냉대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 지역에 대륙이 없어요. 땅이 없어. 그러니까 냉대 기후가 남반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추운 극지방, 북극과 남극에는 이렇게 한대 기후가 여러분 분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위도에 따라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순으로 이런 기온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는 건조니까. 자, A만 줘요. A 지점, 이렇게. A 지점이 이제 어떤 주민 생활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이 중에 골라라, 보기 중에 골라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A 지역이, 여기가 열대기후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중에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지도를 활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의식주를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이 중에 어딜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야. 이 중에 이 지역에 이런 생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이런 기후를 잘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고 딱 봤더니 여기는 조금 건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처음 보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 끝에 있는 고산기후라는 거거든요. 고산기후. 근데 고산기후는 다른 기후 위에 이렇게 덧대져 있잖아요. 그쵸? 빗금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되게 높은 산이나 아니면 고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위에가 평평한 형태의 높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악산도 정상에 올라가면 춥다고 한 것처럼 여기는 평지라면 온대나 냉대여야 하지만 고도가 높아서 독특한 다른 기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해발 고도에 의해서도 이제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있는 이런 안데스 산맥도 원래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야 하지만 열대가 아니라 독특한 고산기후라는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위쪽의 고원지대에도 역시 독특한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같이 내용 중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복습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인쇄된 종이에는 선명하지가 않아서 문제 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보여준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게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은 격자 무늬가 나와 있는 부분이 2번이에요. 여기에서는 격자 무늬가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요런 데 나와 있고요. 요런 데 일부 격자 무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가로줄 무늬예요. 가로줄 무늬. 가로줄 무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랑 유럽 지역.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남미 쪽,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 가로 줄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물결인데요. 물결은 여기 러시아의 넓은 땅들 여기가 물결 무늬예요. 자, 그럼 여러분 1번부터 말해볼까요? 1번이 무슨 기후일까? 싶은 사람은 무슨 기후일까요? 무슨 기후? 열대기후. 맞아요. 열대기후. 2번은요? 2번은 건조기후. 맞아요. 건조기후. 3번은 온대기후. 맞아요. 온대기후. 네, 잘했습니다. 그럼 4번은 뭘까요? 4번은 냉대기후요. 그래요. 냉대. 오케이. 냉대기후요. 마지막 5번. 한대기후요. 네, 한대기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고산기후까지. 고산기후는 여기 지도에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고산기후 빼고 나머지만 위치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는 복습의 용도로만 활용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습지를 다음에 넘겨가지고 14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씩 열대기후의 주민생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시 20분에 끝나는데 여러분 꽤 많이 했어요. 지금 벌써 30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기지개도 좀 펴고 약간 지금 원래 5교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지만. 그러니까 좀 각자 피곤한 부분도 있고 졸릴 텐데 기지개 한번 쭉 하면서 그 기분 전환, 그다음에 어떤 그 머리를 다시 한번 맑게 하고 다음 내용 공부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 교실이에요. 1학년 1반 교실인데 그쵸? 여러분 교탁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굉장히. 여러분도 집에서 또 들으니까 또 기분도 새롭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습지 14쪽 했죠? 자, 우리가 기온과 강수량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먼저 열대기후 지역부터.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좀 어려운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 이거 보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인지? 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여름에 얘기해볼까? 비가 많이 내린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그쵸?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그쵸? 근데 만약 이게 어려우면은 여러분 교과서, 학습지에 있는 요거를 보여줄게요. 학습지에 있는 거. 요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한 2가지 내지 3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2가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요. 우선은 꺾은 선이 의미하는 거는 강수량이 아니라 기온이에요, 기온. 기온. 그 달의 평균 기온. 그리고 막대가 의미하는 게 강수량. 선생님이 뭐 2가지 내지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가 어떤 정보까지 들어있냐면요. 밑에 각각의 월이 나와 있어요. 월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1월에 강수량도 알 수 있고 1월에 기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2가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온과 강수량을 모두 알 수 있는 그래프다.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읽느냐? 자, 먼저 꺾은 선이 그래프, 그러니까 꺾은 선이 기온, 그다음에 막대가 강수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1월의 기온을 알고 싶다. 그러면 1월에서 자,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쭉쭉쭉쭉. 그러면 아까 이 꺾은 선 그래프와 맞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 이 점이 1월의 평균 기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 기온의 단위는 도시죠. 도시가 그래프 상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에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얼마? 한 23 정도 될까요? 23. 그래서 1월의 평균 기온은 23도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고 자, 7월 같은 경우에는요. 7월을 쭉 올렸더니 여기서 만나네. 그러면 다시 왼쪽에 있는 수치를 읽었더니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7월에는 약 25도 정도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거의 일정해. 이 얘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온도 변화가 크지 않구나. 계절별 차이가 거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까 여러분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꺾은 선 그래프가 7월에는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는데 1월과 12월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7월에는 이 지역은 18도인데 1월은 5도밖에 안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계절별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아까 봤던 이 지역은 계절별 기온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지역이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강수량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강수량은요 똑같아요. 밑에 있는 이게 각각의 달이니까 7월의 강수량을 알고 싶으면 7월의 막대의 길이를 보는데
이 막대는 여러분 강수량은 밀리미터가 단위니까 오른쪽이 밀리미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 막대가 가리키는 이 숫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150 정도고 12월은 어떠냐면 약 300 정도네. 여기는 12월에 강수량이 가장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되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맞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열대 기후라고 하면 이 그래프 상에서 혹은 뭐 어떤 수치로 봤을 때 어떤 게 열대 기후냐면요. 우리가 열대와 온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온대 같은데 열대 같은데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구분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라는 거. 이 말을 여러분이 따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게 학습지 열대기후 옆에 가로하고 써 있어요.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선생님이 이 표로 정리해 둔 것 뿐이에요. 자, 최하늘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 최는 가장 이런 뜻이죠. 가장. 여러분, 한은 더운 걸까 추운 걸까? 한대기후 그랬을 때. 이거는 추운 거야, 추운 거. 우리 한대기후, 추운 기후였죠? 추운. 월은 달. 즉,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즉, 모든 1월부터 12월까지 기온이 다 18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열대 기후일까 아닐까?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가장 추운 달이 언제인지 봐요. 몇 월인가 봤더니 1월이 제일 추운 것 같아. 그럼 1월 몇 도인가 봤더니 5도야. 열대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추워도 18도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5도니까 열대 기후가 아니네. 그렇죠? 반면에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추울 때 언제인지 봤더니 이때는 12월인 것 같아요. 12월의 기온을 봤더니 몇 도? 한 22도. 가장 추울 때도 22도네. 모든 달의 기온이 18도보다는 높구나. 그럼 얘는 열대기후야. 이렇게 여러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주거나 혹은 그래프를 줬을 때 자,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의 주민생활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만 가지고도.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해둬야 하고요. 우리가 이 숫자를 기억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18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게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숫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뭘 기억하면 되느냐? 요카지마삼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요카지마삼. 아까 다른 반 친구들도 막 웃었는데 요카지마삼이 뭐냐면요. 욕하는 거예요. 욕이 뭐냐면 이런 욕하면 안 되죠. 18도씨 우리가 이제 열대기후의 구분이 되는 온도 기억해주고요. 마삼은요. 영하 3도, 마이너스 3도. 요거예요. 요거. 요 두 개의 온도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카지 마삼.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요카지 마삼이니까 우리가 18도하고 영하 3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로선을 그어줄 거예요. 여기 기온이 있으면 18도가 20도와 10도에서 20도에 여기 가까운 부분, 이 지점이 18도가 될 텐데 여기서 가로선을 그어줘요.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열대는 뭐라 그랬어? 18도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기온 그래프가 전부 다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다. 가장 이렇게 추운 달을 찾았는데 이게 이 18도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열대예요. 열대기후. 열대기후. 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도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온대기후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이 18도와 3도 사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냉대와 한대는요.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냉대와 한대. 근데 우리가 나머지 온대, 냉대, 한대를 안 배워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18도. 18도만 기준을 가지고 모든 달이 이 18도보다는 덥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대가 된다. 그럼 또 궁금할 수 있다. 선생님 왜 18도하고 영하 3도는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얘가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열대나 온대 같은 것들을 구분한 학자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쾌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후를 연구하기도 했고 이분이 또 식물을 연구했어요. 식물. 그래서 선생님 이 분이 이제 막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특정 기온대에 잘 자라는 식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림. 1년 내내 푸르고 잎이 넓게 자라는 열대림들은 이 18도보다 겨울이 추워지면 못 자라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한계, 이런 걸 가지고 18도나 영하 3도와 같은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등장한 거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쾌펜이 구분한 기준이 있는데 뭐 수목기후, 무수목기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라는 기후고 무수목은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기후예요. 무수목이라는 것은. 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라는 기후, 무수목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 이렇게도 구분을 했다. 그래서 쾌펜이란 사람이 열대기후라는 것을 이렇게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라고 말한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나요? 괜찮죠? 여러분 또 내용은 되게 쉬워요. 뒤에 내용. 여기까지가 어려웠던 거였어요. 뒤에 내용 얼마나 쉬운지 같이 볼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거 아마 사진이나 내용을 중학교 1학년 때 익히 아마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 또 많은 부분 잊어버리기도 했겠지만 들으면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앞에 있던 지도랑 그래프를 여러분 좀 어렵게 배운 거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고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려고 거기가 조금 더 내용이 심화된 거고 사실은 또 이런 주민 생활은 아주 또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자, 보면 자, 열대기후는요. 의식주를 볼 거예요. 음식은 어떤지, 그다음에 뭐 의복은 어떤지, 집은 어떤지 이걸 볼 건데 다 뭐와 싸우냐면 더위와의 싸움인 거예요. 더위. 적도 주변에 1년 내내 태양빛이 아주 강한 지역. 1년 내내 우리나라 여름철 같은 기후. 열대기후. 우리나라 여름철에 음식 금방 상하죠. 여러분 입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음식이 발달했다. 기름에 볶거나 튀겨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향이 나는 재료를 써요. 이걸 향신료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는요. 여러분 후추 이런 거 알죠? 후추가 향신료의 일종인데 향도 나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입맛에 돋궈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음식에 맛과 향을 더하고요. 방부, 썩는 것을 막아주고 살균,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 음식이 오래 보존되도록 한다. 대표적 음식, 교과서마다 예시로 나오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요거 나시고랭이라는 음식이에요. 나시고랭. 여러분 미고랭도 있어요. 미고랭 혹시 들어봤나요? 미고랭?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고랭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볶는다는 뜻이에요. 볶는다. 나시는요 밥이에요. 나시고랭은 볶음밥. 미고랭은요 미가 면이에요. 면. 볶음면이에요. 볶음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도네시아 음식이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로 꼽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꼭 맛보면 좋을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나시고랭, 미고랭. 그래서 이런 볶음 음식 잘 발달돼 있다. 우리 막 태국에 가도 여러분 팟타이 이런 거 먹잖아요.
이게 되게 비슷해요. 팟타이, 볶음밥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더운 열대기후 이런 볶음 음식 발달했다. 가운데는요, 다양한 향신료가 나와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만든 음식, 태국의 똠양꿍이라는 음식이에요. 똠양꿍.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나요? 물었을 때 항상 똠양꿍이 1위로 꼽힌다고 해요. 그만큼 맛있는데 약간 상큼한 맛이 나요. 시큼한 맛. 향신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입맛을 돋구는 그런 맛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의복을 보면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굉장히 간편하다. 더위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런 옷은 요즘 일상복으로 입진 않겠죠. 전통 의상.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통 의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집만 보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 구조. 자, 집은 우선 시원해야 돼요. 덥기 때문에. 그래서 다 뚫어놔요. 개방적. 창문도 크게 내고 그다음에 문도 크게 내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통풍을 위해서. 열려있는 구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기온과는 관련이 적은데 요거는 강수량과 관련이 있어요. 비와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여러분 소나기 자주 내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온이 더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런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이제 지붕에 물이 막 떨어지니까 빗물이 빨리 바닥에 떨어지라고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어요. 비가 빨리 떨어지라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들도 이렇게 지붕의 경사가 가파를 수 있다. 그러면 건조한 지역은 어떨까? 지붕이 가파르지 않고 오히려 평평한 경우가 많아요. 건조한 지역은. 나중에 건조 지역 할 때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일일이 외우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열대기후, 더워? 그럼 더위를 다 막는 그런 구조로 발달했겠네. 혹은 비가 많이야? 그럼 비가 많이 올 때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옥이 발달했겠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이 지어진 집들, 전통 가옥이 뭐가 있냐면요. 고상 가옥이라는 게 있어요. 고는 높다, 상은 바닥. 바닥이 높은 집이에요. 왜 그렇게 짓는지가 중요하죠. 밑에 있는 얘가. 왜냐하면 해충, 나쁜 벌레로부터 피해를 방지한다. 여러분 여름철에 돗자리 가지고 잔디밭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온갖 모기와 벌레가 돗자리 위로 올라오죠. 마찬가지예요. 덥고 습한 지역이 많아서 벌레가 많은데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요. 여러분 또 신발 벗고서 맨발로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 보세요. 발이 너무너무 뜨겁죠? 이런 지면의 열기, 또 습기를 막기 위해서도 집을 높이 짓는다. 그렇죠? 자, 수상. 첫 번째 수상은요. 요 숫자가 나무예요. 나무 위에 짓는 거. 그치? 이것도 역시 고상가옥과 비슷한 원리겠죠. 세 번째 수는요. 요거 마지막에 나온 수는 물이에요. 물 근처에 짓는 집 혹은 물 위에 짓는 집. 여기 지금 아래 나온 사진처럼 물가에 짓는 건데요.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이제 강바람이 부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강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배를 타고 바로바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대기후의 의식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열대 고산기후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예상한 시간에서 조금 더 진행되긴 했는데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했고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은 남고 아닌 사람은 이제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